있으면 수배 떨어져서 난린데 여길 와서 어쩌자는 거니? 내가 숨어버리면 네가 다쳐.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 어이 장대준이, 네 손으로 나 수갑 채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금 전의 연기처럼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법전에서 주인공을 맡은 이선규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자 호랑이굴, 즉 감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 주인공처럼 당신이 예기치 않게 어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우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평정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형사사건의 프로세스와 대처 방안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밀착 동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형사과 김도순경입니다. 네. 박재호 씨, 다름이 아니라 어제 종로 음식점 어장관리란데 술 한잔 하셨죠? 네. 어저께 모처럼 술 한잔 했죠. 무슨 일이시죠? 그때 거기서 다른 테이블하고 다툼이 있었죠. 옆에 젊은 친구가 자꾸 우리 테이블을 불편하게 쳐다보길래 한 소리 한 것 빼고는 없는데. 박재호 씨, 그 젊은 친구가 어젯밤 사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위에 아는 친구, 경찰 이렇게 수소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을 때 꼭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들으셨다시피 제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경찰서 조사관님한테 전화해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자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와 같이 동석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긴급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위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이 있듯이 형사사건에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둘째, 본인은 결백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판사님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유치장에서 최대한 48시간 동안 감금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48시간 내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를 하고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할지 안 할지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심사 당일 판사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때 기각 이유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구속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여서 판사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를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되면 다른 도리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속에서 불구속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을 경우 불송치를 하죠. 반면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를 하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를 송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11일 연장해서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 중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보석 신청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심 재판이 시작된 경우 법원에서는 6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이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석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또는 억대의 보증금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거액의 보석금이라도 총 금액의 1%만 보험회사에 내고 발급받는 보석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하는 게 실무상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보석금이 1,000만 원이면 10만 원, 1억 원이면 100만 원을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면 되겠군요.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35%만 풀려난다고 하니 조력을 받는 변호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유치장,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입니다. 다만 구치소는 재판을 다녀야 하고 변호사의 접견, 그리고 면회 등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주요 도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 접견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 예약은 당일 진행이 어려운 단점은 있으나 대기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당일 진행은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자가 많은 경우 아예 접견을 못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도 3심까지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다만 민사재판과 다른 점은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럴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김병찬, 김태현, 전주환. 2021년부터 22년까지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작년 9월 일어났던 신당역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살인자, 그의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32세. 원래부터 사회 부적응자나 극악한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욱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인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였습니다. 이듬해 전주환은 A씨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속적으로 A씨를 스토킹했습니다. 끈질긴 연락, 이어진 강요와 협박 등 스토킹의 덫에 걸린 A씨는 참다 못해 2021년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불법 촬영 및 협박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전주환이 구속이 되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주환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환은 일부러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2차례 기소가 되었지만 구속이 되지 않은 전주환은 기소 이후에도 A씨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전주환은 신당역에 가서 A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녀를 지켜보던 전주환은 칼로 그녀를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취직을 했겠지만 2년 만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A씨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건은 27,234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377건, 즉 1.3%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123건은 영장 신청이 기각되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은 254건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범죄자 100명 중 99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주환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고소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2차 고소에서 경찰은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환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사소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토킹은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토킹은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사건화가 되는 스토킹 범죄가 1년에 1만 5천 건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바로 반의사 불벌죄 규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전주환이 불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런데 피해자는 그에 응하지 않자 결국 앙심을 품고 살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 즉 범죄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내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5개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범죄 유형은 다각화 지동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 관한 법률 개정, 이 부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행 법상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관해서 가능한데요. 이번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아웃!